그 제품이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때는 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활발히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지난 설날 진행했던 안구건조증에 특화된 아이존 제품의 경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는데 벌써 안구건조증의 효과를 본 분들이 팬이 되어 그 후기를 활발하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이 최소 몇 천억에서 몇 조 원에 이르는 국가 단위의 제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후기를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제 규모의 행사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국산 자주포 K9를 구매한 국가들이 얼마 전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국제 규모의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K9 USERCLUB라는 모임이 개최됐습니다.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 전 세계에서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실전 운영 노하우를 교류했는데 올해로 벌써 3회째에 이른 이 이례적인 모임은 한국을 비롯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미국 역시 옵저버로 참여했는데 50여 명의 군 대표단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연히 K9 생산국이면서 운용국이기도 한 한국도 참여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 자리에서 새로 개발 중인 차기 자주포 모델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2와 K9A3의 향후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죠. 우리 K9A2는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최대 9발로 개선할 계획이며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9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 규모의 모임이 가능한 건 K9의 시장 지배력 때문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엄 15만 2155 구경 자주포 16종 중 K9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입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거래된 155 자주포 401문 중 K9이 626문으로 45%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번 모임은 K9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 군사협력 협의체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과 함께 추가적인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K9이 진짜 자주포계의 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간 K9 수출의 유일한 장애물이었던 파워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더 이상 독일의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독일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5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텃밭이었던 중동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많은 무기를 팔아왔죠. 그러던 2017년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알투아이지리 경제차관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독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며 무기 판매 요청으로 독일 정부에 문제를 안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독일 내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등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반대 세력 공격이나 내전에 사용되지 않게끔 확인한 후 무기 수출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죠. 그런데 이 때문에 피를 본 국가가 한국입니다. 보통 중동은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비밀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19년 연말 무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UAE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수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최종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왜냐면 독일이 UAE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K9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한국산인데 독일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에 왜 영향을 받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K9 자주포의 파워팩, 즉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엔진 변속이 한국산이 아니라 독일 MTU
FRI, DRI, CHSHAFEN 검 제품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무기 수출국은 자신들의 기술 또는 제품이 사용된 무기가 테러나 내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재수출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9의 심장인 파워팩이 독일산이기 때문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독일이 UAE에 대해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최종 수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왜냐면 독일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또한 언론인 자말 까슈크지 암살 문제에 UAE가 얽혀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판적인 칼럼을 써오던 언론인 자말 까슈크지는 2018년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했는데 일각에서는 까슈크지의 적의를 품은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조해 그의 뒤를 캐기도 했고 암살범들을 태운 비행기가 UAE 두바이를 경유했다는 점을 들어 암살 배후에 UAE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사우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사우디 그리고 UAE의 금수 조치를 시행할 명분이 충분하죠. 하지만 피는 한국이 봤습니다. K9 자주포 엔진은 199년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 STX 엔진이 라이선스사인 독일 MTU로부터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해 300여 대를 공급했고 터키와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 600여 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대한 시장인 중동 시장에 수출하려 해도 독일이 금수 조치를 이유로 수출을 거절해버리니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독일이 난감해졌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국산 파워팩을 완성시켜버렸으니까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방산전시회 월드 디펜스 쇼 2024에 우리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K9 자주포가 전시회에 나간 게 그리 신기할 일이냐 말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K9는 최초로 국산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STX 엔진이 K9 자주포용 1력마력 엔진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건데요. 이 엔진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로 호환할 수 있는 설계 기술입니다. 1000마력급 엔진의 기본 성능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K9 개발 엔진 성능 평가를 통해 독일 MTU 엔진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엔진 성능임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외에도 K10 탄약 운반차,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등에도 전부 호환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부품의 국내 개발을 통한 기술 독립입니다. 그간 MTU 파워팩을 썼기 때문에 중동으로의 수출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제 기술 독립에 성공했기 때문에 K9의 중동 수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STX 엔진 관계자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여럿 있다. 중동 지역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에 수출된다면 최소 1령대 이상의 수출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파워팩에 기대를 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일례로 중동 지역에서 K9의 기술 도입 생산 중인 튀르키예의 T155FIRTINA 프루트나는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는데 독일의 수출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며 K9 200문과 K10 100대를 계약한 이집트도 독일산 파워팩 장착이 곤란해지던 찰나에 STX 엔진의 파워팩을 사용할 수 있어 수출에 벌써 날개를 달았습니다. K9의 발전은 단순히 파워팩의 국산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거리를 대폭 연장할 수 있는 탄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군은 최근 기술 발달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어 포병 사거리를 늘릴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통해 유사시 내륙의 적군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포 성능 강화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6일 방위사업청은 대전 풍산연구원에서 155 사거리 연장탄 사업의 체계 개발 종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K9 K55A1 자주포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2014년 개발이 결정되었는데요.
작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돼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방사청에 따르면 155 사거리 연장탄은 군이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육군 자주포는 TNT가 실려있는 KM-107, 549일, K307 포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307은 항력 감소고 폭탄 BBHU로 불리는데 포탄이 날아갈 때 발생하는 항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K9은 최대 사거리를 41km까지 늘린 것이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이 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탄을 쏘면 항력 감소 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항력을 줄이고 12초 후엔 로켓 보조 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K9 자주포는 기존보다 사거리가 10km 이상 늘어나며 K55에 이른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포병은 사거리와 정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추세입니다. 미국이 사거리가 7130km에 이르는 M129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도 사거리 70km인 ES-35 칼리차 SV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미래전을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가 된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올해 사거리 연장탄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축전을 통해 이번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 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5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파워팩을 만들 기술이 없어 독일의 파워팩을 사서 달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파워팩 개발에 투자한 결과 이제 독자 기술로 파워팩을 개발해냈고 드디어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은 K9 자주포에 한국산 파워팩이 장착됩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미국인들은 당장 떠나라 미 국무부. 미 국무부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벨라루스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원하고 자국 내 러시아 병력을 증강하며 현지법을 임의적으로 시행한다며 민간인 체포 및 구금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벨라루스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당장 떠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조치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이뤄진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그너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서 법인 등록을 했는데 법인의 활동 목적은 특수교육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지난달부터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벨라루스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시작했는데 특히 이달 초 바그너 그룹은 벨라루스군과 함께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잇는 수바우키 회랑 인근에서 훈련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전차와 차량화 보병 부대들 비롯해 무인기도 등장해 폴란드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에게 큰 위협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폴란드가 얼마 전 역대급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인 바 있었는데 21일 폴란드는 또한 놀라운 무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도하며 바그너그 룹과 벨라루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온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21일 트위터에 한국 최초의 K239 천문 미사일 발사대가 폴란드에 막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옐츠 트럭에 설치됐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대다수의 언론들은 긴급히 K239 천문가 드디어 도착했다는 사실을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예츠 차량의 통합 작업을 마친 한국형 다연장 로켓 K239가 도착했는데 1대가 오고 나머지 2대는 3분기 중에 한국에서 각각 기동사격 테스트들 마친 후 폴란드에 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온 1대를 포함한 3대의 천문은 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 18일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는데 천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폴란드 훈련생 12명의 병사들 사진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병사들의 실탄 발사들 위해 진행된다며 훈련 영역 중 하나는 사격 물류와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3대가 오자마자 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되고 이어 올해 총 18대가 납품되는데 나머지 15대의 동합은 폴란드 현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이번에 도착한 천무가 총 288대를 계약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2만 3천 개의 미사일까지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패키지는 35억 달러 4조 7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으로 폴란드가 국경의 전력 강화에 천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기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보내진 첫 번째 발사대가 거의 2달 가깝게 걸려서 도착했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달 초에 도착했어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정확히 예정일보다 12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군사 퍼레이드를 놓쳤다, 아쉽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K2 전차, K9자준포 FA50과 함께 K239 천무도 퍼레이드들 장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12일이나 늦은 이유로 많은 매체들이 다른 곳을 경유해서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운항 중에 이민자를 구조하느라 항로가 변경되어 인도가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천무 3대를 태운 선박이 수에즈 운하에서 시칠리아 남동쪽의 지브를 터로 가는 도중에 구조를 기다리는 배들 만났는데 이 배에는 방글라데시인 32명, 이집트인 3명, 시리아인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조해 시칠리아의 카타니아 정박지로 데려다줘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 인계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구조하느라 배의 항로가 변경되었고 예정보다 훨씬 늦게 폴란드에 도착한 것입니다. 비록 폴란드 육군이 날 퍼레이드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값진 일을 해냈다고 칭찬받았는데 아쉽지만 9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폴란드 국제방위 산업전시회에 출품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239 천무가 폴란드에 도착하자마자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소식을 전한 트윗에 한국 첨단무기 소식을 전하는 유명 트위터 하쿠 메이슨이 의미심장한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얼마 전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형 천무초도 질고식이 열렸는데 여기서 공개된 2발을 쓸 수 있는 KTSSM-2 전술 탄도 미사일이 동합된 다연장 로켓 발사기였습니다. 이번에 폴란드로 간 천무에서 KTSSM-2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동안 사거리 80km밖에 되지 않았던 천문의 사거리가 KTSSM-2를 쏘면 300km까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보면 300km는 판문점에서 평안북도 신의주 직선거리에 해당합니다. KTSSM-I은 사거리 180km로 고정 진지에서 운용되었지만 KTSSM-2는 K239 천문 다연장 로켓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해 기동성과 생존 가능성이 더 뛰어난 무시무시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천무를 18기계화 사단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18기계화 사단이 맡고 있는 지역은 동쪽 방면으로 벨라루스의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국경까지입니다. 브레스트에는 바그너 그룹이 훈련하는 지역으로 정확히 바그너 그룹을 겨냥해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18기계화 사단이 있는 곳은 평지라서 기동성이 뛰어난 K2 전차 대신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가 배치되었는데 포병부대에 K9자주포가 배치되었고 이와 함께 이제 K239 천문까지 배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포병 전력에서 한국산 패키지가 완성되어 바그너 그룹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KTSSM-2들 단천무가 배치된다면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나 인근 지역으로 작전을 펴는 전 지역에 해당하기에 쉽게 도발하거나 폴란드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폴란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K239 천무 외에도 한국에서 초고속으로 도착한 FA50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제23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전술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FA50 항공 발표회에 참여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 공개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FA-50GF-27I를 인수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0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총 48기의 FA-50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말까지 FA-50GF-12기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 모두가 놀라는 속도로 빠르게 납품했습니다. 부하 슈차크 국방장관은 FA-55GF에 대해 소련제 항공기보다 몇 배는 더 낫다며 정부는 기록적인 속도로 소련시대 군용기를 FA-50과 같은 서구 장비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주문해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투기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주문해 공중전력을 강화시켰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FA-50 전투기의 로키드 마틴 스나이퍼 포드들 미정부와 1,400억 규모로 계약하여 장착하는데 이를 통해 표적 식별, 추적과 원거리 교전 능력을 향상시켜 전술적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폴란드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미국 F-35 전투기였는데 로키드 마틴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폴란드 수출용 전투기 생산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30년까지 총 32대의 F-35 전투기가 순차적으로 인도되는데 미국 또한 폴란드가 원하는 속도의 전투기를 줄 수 없기에 한국을 통한 FA-50 도입은 최고의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2대가 납품되면 이후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 버전인 FA-50PL으로 인도됩니다. FA-50PL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차례대로 공급하는데 공중급류 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여 폴란드 공군 전력 증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FA-50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라도메어쇼에서 초대되었다고 했습니다. 라도메어쇼의 홈페이지에는 메인 화면에 2대의 FA-50이 자리를 차지하며 FA-50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에어쇼 홍보 영상에 각종 전투기를 비롯해 육상 전력까지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크랩 자주포 등도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폴란드가 새로 도입한 무기를 과시하는 행사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또다시 주인공이 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육군을 위한 새로운 장비의 인도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산 경전투기 FA-52대 가방금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우시 부하 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 지난 22일 부하 슈자크 국방부 장관이 FA-52대가 추기적으로 도착했다며 이미 4대가 인도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총 8대가 올해까지 인도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 공군은 FA-50을 올해 말까지 총 12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부하 슈자크 장관의 표현 중에 인도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방산업체들의 인도 속도가 너무나 느리고 거의 약속에 맞게 된 적이 없었기에 한국이 엄청난 속도로 약속된 날짜에 전투기를 납품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장 도착한 2대는 제23전술 공군기지의 경납고로 이동해 조립되며 조종사들이 키들 잡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될 예정입니다. 이미 납품된 FA-50GF 1.25기가 지난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을 기념해 현지 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날 폴란드는 FA-52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미그 29와 편대로 등장해 함께 비행한 뒤 미그 전투기가 편대를 이탈하면서 FA-50으로 교체되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FA-50 교육을 받고 돌아가 이번에 퍼레이드에서 FA-50을 멋지게 비행한 폴란드 공군의 야첵 스톨라렉 소령은 이전에 몰던 미그 29에 비해 FA-50의 기술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FA-50의 비행 법위와 가능성은 나의 기대를 뛰어넘었다며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있고 내부 정보들이 많아 조종사들이 더 수월하게 임무 수행을 하도록 도와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부하 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GF에 대해 소련제 항공기보다 몇 배는 더 맞다며 정부는 기록적인 속도로 소련시대 군용기를 FA-50과 같은 서구 장비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FA-50GF는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 개발된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무장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폴란드가 MiG-29 대신 FA-50GF를 도입하지만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냐는 말이었습니다.
FA-50GF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준 MiG-29를 긴급히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무장이 약하지만 이후 납품하는 FA-50PL은 한국이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블록 20 버전입니다. FA-50PL에는 A4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앞납으로 시계외 공중전 능력을 갖추어 F-16 이상급의 능력을 갖춘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와 레이저 유도 폭탄, 공중급류 시스템으로 더욱 강력해집니다. 폴란드에 당장 배치되는 FA-50GF도 추후 블록 20으로 개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히 소련제 군용기를 대체하면서도 나중에는 FA-50PL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공군에서는 지금 FA-50GF를 도입한 이유가 단순히 대체용이 아니라 현재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배치된 바그너 그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핵심 무기로 도입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에게 F-35, 32대를 주문했지만 오려면 최소 3-4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당장의 주요 전력은 48대를 가지고 있는 F-16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F-16과 FA-50GF를 함께 운용해서 적들을 괴멸시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노박 사령관은 FA-50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FA-50은 공중 우세 전투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식으로 무장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A-50의 주된 역할은 항공경찰에어 펄리싱 임무 수행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노박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장 큰 공중 위협은 지상 약 100m 고도에서 매우 낮게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FA-50에는 순항 미사일 탐지와 격추에 적합한 레이더가 탑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FA-50은 실전에 투입될 경우 적기와 직접 맞닥뜨리기보다는 지상 폭격과 순항 미사일 자체 동력을 가진 채 날아가는 미사일 격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를 달라고 매달리듯 애원하고 있는데 공중전력에서 러시아에게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격전지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바그너 그룹은 MiG-29나 Su-24와 같은 전투기로 우크라이나군을 농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폴란드나 주변 나라로부터 공여받은 미그-29와 같은 소련제 전투기가 있지만 러시아의 방공망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정도로 취약했습니다. 오래된 전투기라 예비 부품도 없는데 러시아에서 수입해야 하기에 가동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를 원하면서 F-16만 오면 전황을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지난 5월 블룸버그가 인터뷰한 전투기 조종사들은 F-16만으로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전력의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가 지원된다고 해서 러시아를 상대로 제공권을 장악하거나 탄도미사일과 적 전투기를 요격하고 흑해함대를 침몰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접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에서 F-16 전투기 조종사로 활동했던 존 베너블은 F-16 조종사들은 러시아군 포대와 방공망, 전투기를 제거하기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사거리만에 들기 전에 적군의 레이더에 포착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러시아의 방공부대와 본인이 조종하는 전투기 사이에 언덕이 있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폴란드군은 F-160에 가동될 때 FA-50으로 지상에서 전투기를 향해 발사되는 순항미사일을 격추하고 방공망을 초토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란 것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만약에 벨라루스에 있는 바그너 그룹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F-16과 FA-50을 함께 운용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FA-50은 이미 필리핀에 수출되어 실전에서 치명적이라는 것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2017년 필리핀에서는 마라위에서 반군을 소탕하는 작전이 펼쳐졌는데 막 배치된 12대의 FA-50이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FA-50은 거세게 저항하는 반군과 싸우는 필리핀 지상군을 지원하며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FA-502 대가 500파운드 227kg 폭탄을 장착해 반군 거점을 정확하게 폭격했습니다. 필리핀 군은 전투에서 바로 우위를 접하며 전장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과 최근에도
FA-50으로 필리핀 공군은 반군의 거점에 큰 타격을 주었고 중국 군함도 견제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FA-50의 놀라운 작전 성공을 보고 매우 뛰어났고 정밀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FA-50 18대를 수입하고 앞으로 18대를 더 도입하려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필리핀 실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방매체 전편집장 다니엘 샤즐리는 말레이시아의 FA-50 도입은 블록 20으로 개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개선된 레이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FA-50 블록 20이 엄청난 위력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그동안 러시아제 미그 29를 운용하면서 고장과 수리 및 부품, 연료 보급 문제로 항상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폴란드가 미그 29기를 보내면서 FA-50을 도입한 이유와도 같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0를 사용하면 기존의 모든 부품 연료 공급망과 미국산 무기 체계를 그대로 통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그 29기는 엔진 수명이 400시간밖에 되지 않고 잘못된 형상 설계로 파일럿의 시야가 제약을 받아 F-16과의 모의 공중전에서 완벽하게 압도당했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눈이라고 하는 레이더와 전자장비 성능도 취약해 쉽게 격추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바그너 그룹이 미그 29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며 위협했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전투기가 오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F-16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어 러시아제 수-35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AIM-120 암람 공대 공미사일 탑재가 필수적인데 미국은 러시아를 의식하고 또한 비용 문제 때문에 이를 달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FA-50GF는 정찰을 하고 방공망을 공격하는 데 쓰이겠지만 스나이퍼 포드와 에이사 레이더, 암람까지 다는 FA-50PL은 지상 공격뿐만 아니라 공중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A-50 개량형 블록 20은 최고의 가성비를 지니면서도 치명적이고 정확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전투기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한국 해군의 첫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세종대왕함의 등장으로 한국 해군은 최대 1000km 떨어져 있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찾아낼 수 있고 9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향상된 대잠전 능력과 함대공 유도탄,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 현대적인 전투체계와 자함 방공 능력을 갖춰 지휘함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함 도입으로 한국 해군은 북한을 상대하는 데 주력하는 연안해군에서 현대적 전투 능력을 갖춘 대양해군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인데요. 그러나 구축함 숫자가 늘어나면서 해군 전투력은 한층 강화되고 활동 반경도 넓어졌지만 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보다 더 강력한 구축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자 한국도 새로운 이지스 구축함 전력을 새롭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이 생각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활용한 방어체계는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구축함이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극초음 속으로 날아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해 발사 거점을 초토화시키는데요. 동시에 구축함 주변 호위함은 작전구역 근처에서 자망하던 북한 잠수함을 양자 센서로 감지하고 대자머레를 발사해 격파하며 이지스함을 보호함으로써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호위함인 충남함이 협력해 성공적인 방어체계를 달성하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 이지스 구축함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지스 구축함의 방어와 공격력 개선 사업도 착수했습니다. 지상 발사 현무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에 이어 수상함에서도 지상 공격용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습니다. 5는 2036년까지 6,100억 원을 들여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연구개발 및 생산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기획재정부도 방위사업청의 함대지 탄도 유도탄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들어감에 따라 올해 안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방사청은 2036년을 전후로 해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 km를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이 한층 더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 방어가 주 임무였던 이지스 구축함에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면 해군의 수중 킬체인이 한층 보강되고 북한이 지대공 방공체계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함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은 기존 순항미사일의 단점도 보완해줄 핵심 전력이 되어줄 예정입니다. 해군이 2008만 2012년까지 도입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만든 이지스 전투체계 중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7.1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스라인 7.1은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은 가능하지만 요격 능력은 없어 우리 해군의 약한 고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도입된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구축함은 성능 개량을 통해 탄도미사일 대응과 방공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베이스라인 9을 업그레이드했는데요. 이에 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요격이 가능한 SM-6 함대 공미사일과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SM-3 함대 공미사일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함이 미국과 일본 이지스함보다 뒤처지면서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바로 정조대왕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는 약 8200TU로 7600T급인 세종대왕함보다 커지고 전투 능력이 향상되었는데요. 이에 정조대왕함 이후 건조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척도 정조대왕급이란 이름으로 불릴 예정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함에 비해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함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2031년까지 SM-6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SM-6의 경우 미국과 한국 등에서 사용하는 SM-2 함대 공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으로 사거리는 최대 460km며 미사일 요격 고도는 34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조대왕함의 경우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합니다. 순항미사일은 명중률은 높으나 위력이 약하고 느리고 낮게 비행해 방공망에 요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강해 순항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녀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준의 관통력과 전파 방해를 극복하는 능력 등을 갖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탄두 중량은 1T 안팎으로 추정되며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를 통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내년 말 도입을 앞둔 정조대왕함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체계의 첫 단추로 핵심 자산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은 탄도탄 요격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탐지 자산인 SPY-1 레이더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비행 경로만 추적할 수 있고 북한이 탄도탄을 우리 해군 함대와 주요 도시로 발사할 경우 이에 대한 요격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함부터 SM-6을 장착함으로써 해상에서 탄도탄 요격 능력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SM-6가 해상에서 모든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는 아니라서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SM-6는 24만 460km의 비교적 긴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직접적인 교전을 할 수 있는 사거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SM-6과 교전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이나 KN-23 개량형 등 비교적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로 제한될 거라고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중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해 SM-3급의 긴 사거리와 높은 요격 고도를 가진 무기체계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만약 정조대왕함에 SM-3를 탑재할 경우 중간 단계 요격이 가능해져 탄도미사일 요격이 용이해지는데요. 또한 주요 도시 인근 해상에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이 위치할 때는 해당 도시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도 할 수 있게 돼 SM-3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됩니다. 올해 7월 초에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 함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는데요. 아직까지는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조대왕함은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 해군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만큼 해상방위력이 한층 강화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대해 알게 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바다로까지 진출하게 되는구나.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네.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이 이지스함도 수출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정조대왕함 정도라면 충분히 항공모함을 방어할 수 있겠어. 이제 한국은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만 만들면 되겠어. 한국의 기술력은 언제 봐도 대단해.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지만 한국은 과거부터 이지스함과 잠수함도 잘 만들어 왔다고 들었어. 수출도 하고 말이지. 역시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였어. 최근에 캐나다가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데 한국이 수주해 가겠군. 이지스함 건조 실력이 저 정도면 잠수함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어. 역시 한국은 어떤 무기든 모두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네. 그런데 핵만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워. 한국이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욱 강한 나라가 되었을 텐데 말이지. 정조대왕함이 전력화된다면 한국 해군은 정말 강해지겠어. 아마 미국 해군과 동급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 같아. 거기에 잠수함의 성능까지 뛰어나니 한국인들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폴란드가 조만간 전투함이나 잠수함도 한국에 주문할 것 같아. 그들은 이미 작년에 수십조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구매했으니 말이야.